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요, 그 이후에 세계 시장은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야말로 냉전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은 당연하고요. 안 그래도 어려웠던 공급망에 더 충격을 줘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사례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쟁이 언제 끝나든 포스트 우크라이나 사태,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전쟁 이후의 세계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 일단 이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이러면 현 정부, 미국의 현 정부하고도 굉장히 친하면서 경제 쪽에는 아무래도 실물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딱 그거예요. 냉전 시대가 돌아왔다. 우방끼리 연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혼란은 가중될 것이고 점점 더 나아가서 안보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같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앞으로 끝나든 안 끝나든 이 이후의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사실은 아마 다른 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냉전 시대에 대한 방점이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온다는 거잖아요. 자, 제가 보기에는요, 최소 말입니다. 최소 5가지는 바뀌는데 이 5가지는요 전 세계를 재편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옵니다. 팬데믹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이거보다가 더 심각한 전 세계의 어떤 구조적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야말로 냉전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냉전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쉽게 말하면 너 나와는 다르다요. 너 나가 우리가 아니라 너와 나는 싸우는 경쟁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도 군사비로 보면요, 신냉전 시대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거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쉽게 말하면 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맹국 35개국. 방위비가 와우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1조 3,1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중국, 러시아, 북한 3개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3,608억 달러고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신냉전 시대는요, 그야말로 옛날 냉전 시대처럼 캄캄한 시대는 아니겠지만 뭔가 한편으로 나눠져서 굉장히 싸우는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언제든 여기저기서 국지전이 벌어지고 전쟁의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몰도바에 대한 침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몰도바에 대한 침공.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만 보더라도 확전의 어떤 모양새가 보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으면 러시아와 중국, 북한, 벨라루스 이렇게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서방과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만큼 거기에 대한 대비책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세계화라는 말이 아마 점점 줄어들 거예요. 제이미 다이먼이 이야기한 것처럼
동맹국끼리 우방끼리 연합해야 된다.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잖아요. 국제적 분업을 통해서 세계화를 이루었고 그를 통해서 무역을 굉장히 많이 키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첨단 소재는 일본이 개발하면 그 소재를 갖고 와서 한국에서 부품을 만들잖아요. 한국에서 부품을 만들면 그 부품을 가지고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수출하는 식의, 쉽게 말하면 국제적 분업을 통해서 세계화를 앞당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말입니다. 이 세계화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기존의 경제 질서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무너지면서 말입니다. 경제가 블록화돼 가는 거죠. 블록화. 크게 두 진영이죠.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그리고 서방과 미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크게 두 진영으로 뭉쳐지고요. 공급망조차도 말입니다. 공급망조차도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은 그 지역 내에서, 서방과 미국과 한국과 일본은 우리 지역 내에서 아마 공급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식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 이미 보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이제 점점 더 고착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방끼리 협력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말입니다. 최근에 이미 보이는 그런 모양새도 있잖아요. 칩4라고 하나, 칩4. 칩이라는 뜻, 반도체죠. 반도체 4자 동맹. 한국, 일본, 대만, 미국으로 연결되는 반도체 4자 동맹.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근간을 이루지 않겠느냐. 결국은 경제가 블록화되면서 서방과 혹은 러시아와 중국과 어떤 경쟁 다툼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이미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자원민족주의가 보다 더 강화될 겁니다. 아마 중국 같은 경우는 휘토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다 과언이 아니죠. 전 세계 휘토류를 개발을 해서요, 중국이 휘토류를 가지고 장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장난을 하는 만큼 중국의 어떤 위상은 뭐 휘토류로 가지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중국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멕시코만 하더라도 리튬 있죠. 리튬을 국유화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도 마찬가지 리튬을 이게 국유화할까 망설이고 있는 중이고요. 인도네시아는요,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만드는 거죠. 보크사이트도 그냥 판매하는 거 지금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까지 중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원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아마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하는 서방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자원을 갖고 있는 러시아가 저렇게 봉쇄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수출을 안 한다고 하니 이제 어딘가에 가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의 주체가 아프리카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미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자원들을 선점하고 있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선택해라, 서방이냐 중국이냐, 아마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희귀금속에 대한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극단적인 고물가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자원민족주의라는 게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탈세계화라는 것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보고 있잖아요.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지금 올라가는 거 충분히 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입 물가가 3월에 수입 물가가 35.5%가 올라갔습니다. 35.5%. 결국 말입니다. 고물가 시대는 이제 뉴노멀이 될 거다. 이제는요, 고물가를 탓할 수가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예, 물가가 많이 올라갈 건데 문제는 극단적 고물가가 될까 두려워하는 거죠. 2021년 4분기만 하더라도요. 원자재 지수가 0.6이었던 것이 2022년 1분기에는 29.05까지 올라갔습니다. 29.05%. 1990년 이후 최대입니다. 진짜 극단적 고물가 시대 온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을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 하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이미 썼습니다. 그만큼 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저성장 고물가잖아요. 물가에 대한 충격이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역의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역의 위기. 실제로 말입니다. GDP 대비 상품 무역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2008년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GDP 대비 상품 무역 비율이 51.158%였는데 2020년에는요. 42.05%로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는 이 지수가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제 무역으로 국가의 부를 일구려고 하는 나라들에게는 앞으로 심각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까지 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WTO는요. 세계 교역 증가율 전망치를 지금 종전에 4.7%에서 이제는 3%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요. 이제는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냉전 시대의 어떤 블록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비책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팀 코리아가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 팀 코리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코로나19가 시작했을 때 빨리 팀 코리아를 꾸려서 국내를 어떻게 알고 해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우리가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제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방호 제품에 대한 조기 개발 그리고 방호 제품에 대한 수출에 대한 전략을 짜라. 그리고 국내에 대해서는요.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저력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각 나라들은 국가가 자금을 대서 민간 기업이 개발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갔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그 후 세계는요. 30년간 이어진 세계만은 이제 끝날 거고 확실히 다른 세상이 올 거다. 레리 핑크 블랙락이면 헤지펀드거든요. 블랙락 CEO의 이야기를 저는 결론으로 대변하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30년간 이어진 세계만은 이제 끝이고요. 확실히 다른 세상이 올 거다. 결국 앞에서 말했던 5가지 어떤 변화가 5가지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더 찾아볼 텐데요. 더 많은 변화가 올 거고요.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위기는 점점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했는데 이거 쉽지 않게 되는 것도 되고요. 특히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과연 이렇게 경제 블록화가 되고 냉전시대가 됐을 때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선택을 강요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자유진영의 국가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오는 충격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한민국은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 포스트 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이라크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사태 그 이후의 세계는요. 진짜 나빠지겠지만 우리에게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